5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자, 정보화. 쉽게 얘기하면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정보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결국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화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보화가 실현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대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조사할 수 있고요.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 위성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포토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지도 어플이 있습니다. 지도 앱에서 일반 그리고 위성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과 위성. 저는 이제 지리교사이다 보니까 요 위성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 높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특히나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나 또는 뭐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이런 데는 인간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위성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늦여름에서 초가을쯤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을 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막 시간이 변하면서 태풍이 여기 있다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엔 여기 위치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엔 여기 위치하고 이렇게 이동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겠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요 지리 정보 시스템과 위치 정보 시스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고요. 지리 정보 시스템은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요 두 가지가 합쳐진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일상용품, 차량용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뭔가요? 네,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요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는 것은 수치 지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요. 수치 지도. 얘를 다른 말로는 전자 지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사진 말고 일반 지도,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는 지도 어플, 거기에 깔려있는 그 지도들을 모두 통틀어서 수치 지도 또는 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 지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지도 나와 있잖아요. 얘가 바로 수치 지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표시되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서 얘가 요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지도에 우리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수치 지도와 또 이 다양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가장 안 막히는 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지하철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검색한 건데요. 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지, 최소 환승, 최소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 얘네들도 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 지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지리정보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 지리정보 시스템은 특히나 중첩 분석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겹쳐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적 입지 선정에 사용됩니다. 최적 입지 선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을 하시게 되면 독립을 하시겠죠. 그럼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집을 장만할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집값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그 지역의 교통 조건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지역 주변에 문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뭐 상업시설이 어디 있는지, 또 교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수치 지도가 이러한 것들이 다 한 번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하나로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내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집이 어딘지 알려주는 방법이 이 중첩 분석인데요. 이런 거예요. 집값을 알려주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수치 지도. 다음 교통 조건을 알려주는 지도도 하나 있는 거예요. 다음
문화시설의 입지를 알려준 지도도 있고 상업시설의 입지를 알려준 지도도 있습니다. 얘를 하나로 합쳐서 볼 수 있다면 요 네 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어느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중첩 분석인데요. 자, 예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랑 약속을 정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의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에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화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 날은 저는 매일같이 야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학원을 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날은 나는 만화나 영화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취미 활동이에요. 다음 이날은 방송국에 가서 우리 오빠들, 우리 누나들 공연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날 친구를 만나야 하느냐? 한눈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날 친구를 만나야 하나요? 얘를 하나로 합쳐서 본다면 어떤 날 내가 친구랑 약속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한 번 알 수가 있겠죠. 합치는 겁니다. 학원 가는 날도 합치고 방송국 가는 날도 합치고 만화와 영화를 보는 날도 합치면 그래! 내가 친구와 만날 수 있는 날은 요 날들이구나. 이걸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을 선정할 때 집값, 교통조건, 문화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들을 하나로 합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지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 그 선택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 중첩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는다던가 또는 백화점을 짓는다던가 또는 발전소를 짓는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들, 건물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GIS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에 우리 위치 찍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전광판에 이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표시되잖아요. 그것도 이 GPS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정보화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보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누리소통망, SNS나 가상공간을 통한 의견 표현 및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인별이나 그 새 있죠? 그런 것들. 또 이 청와대, 국민청원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반드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행정기관 잘 가지 않죠.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동사무소라고 불렀어요. 요새는 주민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굉장히 편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경제 분야.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한 물건 구매가 가능해졌다. 사실 가능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아주 활발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전자상거래가 뭐냐? 가장 쉬운 게 인터넷 쇼핑입니다. 인터넷 쇼핑.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또 TV 막 돌리다 보면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들 홈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혹하거든요.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나도 모르게 전화를 들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호하고 많은 물품을 구매하느냐? 왜 그럴까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도매상에게 공급을 합니다. 도매상으로부터 소매상들이 다양한 물건을 사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매상, 쉽게 얘기하면 가게예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왔죠. 그런데 이때 제조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가지고 올 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겠죠. 또 소매상도 도매상에서 가져올 때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통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제조 공장에서 유통센터를 거쳐 바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자상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또 아니죠.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나를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게 하는 그 택배 아저씨들 있잖아요. 물류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 택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물론 국토의 면적이 좁은 것도 있지만 좀 성질이 급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막 로켓 배송 막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택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게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물건을 고른 다음에 이거 주세요 하고 물건을 사왔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해요. 대체 어떤 사람이 파는지, 남자가 파는지 여자가 파는지 젊은 사람인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를 만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면 접촉,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저 또한 이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래 맞아 그게 필요했었어. 전화기를 들고 주문을 합니다.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 이 샴푸가 굉장히 모발에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주문해야겠어. 다음 TV를 보다가 저거 좋네 홈쇼핑 바로 주문을 합니다. 다음 운전을 하다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요 물건을 주문합니다. 또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래 이 음식 되게 맛있네 집에서 구입해다 먹어야겠어 주문을 합니다. 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갑자기 물건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시공간적인 제약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경제 분야 두 번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업무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이제 거의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 통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 뱅킹 굉장히 편리하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회사에서 원격 근무나 화상회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 진로와 원격 교육 등이 가능해졌고요. 문화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나 요 원격 교육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강이죠. 인터넷 강의. 이게 바로 원격 교육이에요. 저는 지금 경기도의 고양시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전국 곳곳에서 이 강의를 보고 있겠죠. 바로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에서 만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 교육 또한 대표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편리함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터넷 중독, 대면적 인간관계 약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우리가 사실은 오프라인 상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막 댓글을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편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와 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던 친구들이 실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보화에서 나타나는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행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다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폐회로 텔레비전,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감시나 통제가 가능해졌다. 제가 인터넷 쇼핑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되게 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어요. 그런데 막 뉴스를 클릭하고 막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 그 제품이 여기저기 막 떠 있어요. 맞아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죠. 때로는 개인정보 유출되었다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많이 뜨기도 하잖아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을 강화해야 된다. 다음 사이버 범죄, 가상 공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특히 이 악플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악플을 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윤리 교육 및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된다. 다음 정보 격차.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읽어보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얘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인터넷 쇼핑 잘 못하십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물건 하나 사셨대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셨대요? 뭐 8만 원을 주셨대요.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5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들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인터넷 쇼핑이 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격차가 발생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인터넷 같은 거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 격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자료가 몇 개 나와 있죠. 자, 먼저 자료 탐구의 두 번째 자료가 이 정보 격차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장애인,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 인터넷이나 다양한 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또 장노년층, 연세 많으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스마트 정보화 수준과 컴퓨터 기반 정보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과 이런 분들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정보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와 불법 콘텐츠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주로 출제되게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교재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의 개념 체크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 이해하기. 이것은 온라인상에서